부안댁은 늙은 몸 하나 내려놓고 마음 편히 살만한 곳이 없었다. 엄니, 돌아가시게 한 형은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줄 것인데? 그렇지, 내 책임이지만 인자 와서 어쩌겠어. 참해도 소용없고 땅을 치며 울어봐도 소용없는 일인데 어쩌라 말이오. 엄니 예금통장 있다면서. 엄니 유일한 재산인 게 형제가 똑같이 나누는 것이 원칙 아니오? 네가 지금 환장이었냐? 그것이 몇 푼이나 된다고 예금통장 하는겨? 나 갈란께 통장이나 줘. 정 그러면 나도 못 참아.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사라져. 아, 형이면 다요. 그런디 형 혼자 독식하려고. 그것은 안 되는 일이요. 예금 통장의 저주. 박종식. 요거까지 네가 생각한다면 너무한 것 아니오? 뭐가 너무효요? 나 조금도 양보 못한 게 똑같이 갈라야 혀. 동생 주영은 억지를 부렸다. 얼마 되지도 않는 건 나누고 보면 얼마씩이나 돼야서 그려. 푼돈밖에 안 낼게 그냥 그대로 두자.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 제사도 모시고 하려면 이 돈 그냥 둬야 혀. 형 우영은 통사정을 했다. 안 된다고 했잖여. 그런 종 알고 치상이나 끝나고 이야기해요. 주영은 조금도 양보하는 기색 없이 단호했다. 밤이 이슥해지면서 장례식장 접객실에는 식구들만 남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비스듬히 누워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넓은 방은 텅 빈 채 빈 밥상들만 열지어 있어 더욱 쓸쓸하고 허전하게 느껴졌다. 우영은 부부싸움으로 서로 응어리가 풀리지 않아 어머니 부안댁이 야밤에 집을 나갔는데도 주영이 집으로 갔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어머니가 집 나간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다가 3일이 지난 뒤에야 주영에게 전화를 했다. 지금 어머니 잘 계신가? 무슨 소리요? 왜 어머니를 나한테 물어요? 뭔 일 있었어요? 주영이 되묻는 말소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대로였다. 아, 어머니 잘 계신가 싶어서 전화했어. 우영은 약간 톤을 높여 말했다. 뭔 소리를 자꾸 했어?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어머니 동생 집에 안 계셔? 그러면 어딜 갔을까? 진짜 안 계신다고? 안 왔단 게 왜 자꾸 따지는 거요? 응, 알았다. 우영은 소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밤중에 나가서 주영이네 집 말고는 갈만한 곳으로 짐작되는 데가 없어 걱정이 밀물처럼 밀려오면서 가슴이 솜방망이로 얻어맞은 듯 먹먹했다. 우선 외갓집과 고모네 집으로 전화를 해봤으나 오히려 무슨 일이 있느냐고 걱정스런 말만 되돌아왔다. 하는 수 없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한 신원 미상의 할머니 한 사람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설마 아니겠지? 하는 말을 속으로 되뇌면서 허실삼아 확인이나 해보려고 병원으로 찾아간 것인데 하늘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격해야 했다. 어머니가 싸늘하게 식은 시신으로 냉동실에 누워있던 것이다. 그날 밤 조금 격한 부부싸움이 천벌받을 죄를 짓고 말았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여봐, 당신이 애쓴 줄은 알지만 집안 형편이 이런 게 어쩔 수 없자뇨. 우영은 아내에게 애걸하면서 달랬다. 아, 몰라. 이것이 사람 사는 곳이요? 너문 주방에서 하루 종일 한참도 안 가보지 못함선 뼈 빠지게 이러다 오면 집안 꼴이 이 모양이니 살고 싶은 맴이 있겠어? 그녀는 감기 기운으로 열이 나고 몸이 무거워 일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그래서 음식집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조금 일찍 집에 돌아왔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을 하고 들어와 보니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집에 들어오면서 남편에게 신경질을 부렸던 것이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식당에 나가면
하루 10시간 넘게 일을 해야 했다. 그 일당으로 근근히 살아가는데 늦은 시간에 집이라고 들어서면 밀린 빨래는 말할 것도 없고 발 하나 들여놓을 곳 없이 집안이 어질러져 있어도 누구 하나 치워주는 사람이 없어 집안 정리며 청소 등 자질구레한 일까지도 그녀가 해야 할 몫이었다. 심지어 자기가 먹은 밥그릇 하나 씻지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놔두고 있으니 아무 말 없이 참고 넘기기에는 그녀가 너무 고달팠다. 우영은 아파트 경비로 일하면서 길가에 방치된 헌 자전거를 고철로 팔아먹고 난 뒤 임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절도죄로 몰리게 되었다.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결과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자전거 주인과 합의하에 자전거 값을 배상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결국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그 뒤로 실업 상태에서 일자리를 찾아 다녀봐도 50이 넘은 나이여서 어느 한 곳에서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 날마다 빈둥거리며 하는 일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따라서 의욕이 상실된 우영에게서 집안일 해주기를 기대하기에는 비 오는 날 빨래 마르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그런 처지에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그녀는 피곤하기도 하지만 남편에 대한 실망감으로 날이 갈수록 투정이 심해지면서 집안에서 큰 소리가 끊일 날이 없었다. 심신이 괴로우니 그렇겠구나 하고 들어주었으면 싸움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우영이 그대로 받아주기에는 성미가 너무 급하고 소견이 좁은 편이어서 작은 이견에도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남자는 무엇인디 손 하나 까딱 않고 놀고 묵어. 그녀의 앙탈은 남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부하를 돋우는데 기름을 부었다. 네가 일 좀 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쳐도 되는 거요? 내가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너한테 이런 취급받고는 못 살아. 부하가 치밀면 우영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면서 아내를 윽박질렀다. 안 그러면 어쩔란디? 인자 혀볼라면 혀봐. 차라리 날 죽여. 죽이란께. 아내는 심신에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이런 방식으로 풀려는 듯 점점 더 악을 써댔다. 우영은 더는 참을 수가 없어 거의 무의식적으로 진숙의 뺨을 후려 갈겼다. 철퍽하는 순간 귀에서 왕매미 소리가 나면서 코에서는 선지피가 터져나왔다. 피를 본 그녀는 아기 바칠 대로 바친 듯 머리를 턱 밑까지 대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죽여. 죽여. 나는 인자 못 살아. 그녀는 우영의 멱살을 잡고 피를 푹푹 뿜어댔다. 그려 죽여 줄게. 너는 오늘 내가 죽여버려. 우영은 아내의 머리채를 휘감고 흔들며 발길질을 해댔다.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을 때 부안댁이 들어온 참이었다. 너희들 이것이 뭔 짓이요? 오손도손 살아도 살기가 팍팍 혀서 마음이 아픈디 이것이 사람이 헐 짓이냐? 이러니 지구석이 될 일도 안 되제. 아이고 죽겠네. 하루 종일 섭빠지게 사람들 불러 뭐 한 가지라도 더 팔아보겠다고 입이 달아졌는디. 집구석에서 싸움이나 하고 잘한다 잘여. 부안댁도 부하를 참지 못하고 들고 있던 소쿠리를 내동댕이 치며 나무랐으나 우영 내외는 부안댁이 야단치는 것도 아랑곳 없이 서로 엉켜붙어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 보다 못한 부안댁이 떼어 말리려고 했으나 노인네 힘으로는 가망도 없었다. 그러다 우영이 휘두르는 주먹에 가슴을 맞고 나동그라졌다. 가슴이 얼얼한 부안댁은 부하를 삼키며 집을 나와버렸다. 이성을 잃다시피 한 우영 내외는 밤 깊은 줄도 모르고 싸우다가 제풀에 지쳐 몸싸움은 멎었으나 화해가 되지 않은 채 서로 딴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늦더위가 연일 계속되어 가을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더웠다. 오후 둘째 시간쯤은 졸음이 퍼부어오는 때였다.
학생들에게 인기 없는 세계사 시간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음에 취해 있는데 선생님은 아랑곳 하지 않고 열심히 혼자 자장가를 불러댔다. 그 지루했던 역사 시간이 끝날 무렵 우영에게 전화가 왔다는 행정실에 정갈이 있었다. 우영은 졸던 잠이 깨이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잘 되었다 싶어 얼른 행정실로 뛰어갔더니 전화는 끊어졌고 적혀있는 전화번호는 제2대학교 부속병원 응급실이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응급실로 전화를 걸어 학교로 전화한 사람을 찾았다. 젊은 여인의 목소리가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며 소화기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 기다리고 있을 때 누구요? 하면서 어머니의 울음 섞인 떨린 목소리가 가늘게 들려왔다. 엄마, 우영이요. 뭔 일 났어? 우영이 목소리도 떨리며 다급하게 물었다. 우영아, 큰일 났다. 어쩌야 한다냐. 어서 요리 와야 쓰겄다. 아버지가.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을 채 잇지 못했다. 아버지가 어찌었는디? 우영은 불길한 생각이 솜에 물써 오르듯 온몸을 엄습해왔다. 아버지가 많이 다쳐 아직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어. 어서 와야 쓰겄다. 부한댁 말소리는 곧 쓰러져 가고 있는 사람 같았다. 알았어, 곧 갈게. 우영은 조퇴를 하고 제2대학교 부속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는 응급 환자들이 가득 차 있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신음소리가 응급실의 분위기를 음산하게 했다. 우영이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을 때 서쪽 창 옆에서 어머니가 침통한 표정으로 침상을 붙잡고 울먹이고 있었다. 우영이 잰 걸음으로 쫓아가 아버지를 봤을 때 험상궂게 부어있고 사람의 얼굴이 아닌 듯이게 알아볼 수 없었다. 눈 언저리며 이마, 볼, 할 것 없이 타박상이 너무 심하여 눈으로 보기가 민망했다. 우영이, 지영이 이리 와. 아버지 서점동은 거나하게 술에 취해 들어와 두 아들을 불러 함께 껴안고 얼굴을 비비며 술 냄새를 풍겼다. 우영은 담배 냄새조차 범벅되어 역겹기도 했지만 아버지 품속이 아늑하고 좋았다. 그는 우영이 형제를 보듬고 얼굴을 쭉쭉 빨며 애정을 표했다. 그러지 마. 술 냄새 낭만. 하면서 주영은 아버지의 술 냄새를 참지 못하고 나가버렸다. 중학교 3학년생이라 아직 철이 덜 들어 아버지의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우영은 달랐다. 술 냄새가 나지만 아버지 품에 오래 안겨있고 싶었다. 오늘 공부 잘했어? 예. 하고 우영은 짧게 대답했다. 이 자식들아, 나는 너희들만 쳐다보면서 산다. 그런 게 다른 생각 말고 공부 잘해야 해요. 알았어? 아버지는 우영을 껴안고 애정을 표하다가 웃옷 안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더니 10,000원 한 장씩을 쥐어주었다. 평소엔 한 달 용돈으로 5,000원 주는 것도 흔치 않았는데 10,000원씩을 주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여보, 나 돈 많다. 그는 봉투에서 50,000원쯤 꺼내고 나머지를 어머니에게 주면서 한 가장으로서 자랑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아 먼저 속 내용을 꺼내 세어봤다. 20만 원이었다. 온 돈을 이렇게 많이 줘요? 애들한테도 주면서. 어머니는 어리둥절하는 표정이었다. 평소에는 15, 16만 원 주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예상외로 많이 주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많이 준 게 싫어? 싫으면 요리 내놔. 그는 장난으로 주었던 봉투를 다시 뺏으려고 했다. 아니요. 여태까지는 한 번도 이렇게 많이 주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생각지도 않게 많이 준 게 너무 고마워서 하는 말이요.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서점동은 목수였다.
도시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건축 경기가 화랑을 맞아 일감이 넘쳐났다. 그러나 목수는 깎아내는 직업이라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속설이 맞기라도 한 듯 살림이 불어나지 않았다. 아직 자식들의 학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저축 한 푼 못하고 써버리는 버릇 때문에 살림이 늘어나기에는 애초에 기대할 바가 아니었다. 그렇게 전날 저녁만 해도 기분 좋아하시던 아버지가 불러도 대답 없이 인사불성이 된 채 가끔 큰 숨을 몰아쉬는 것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게 해줄 뿐이었다. 아파트 공사장에서 비계를 설치하다가 추락한 것이었다. 몸이 성한 데가 없었다. 외상이야 그렇다 쳐도 정신까지 잃은 것은 머리를 크게 다쳐 뇌출혈이 심했던 것이다. 그 사고로 그는 일주일 만에 운명하고 말았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렇게 절망할 수는 없었다. 부안댁으로서는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그때그때 쓰고 살아오다가 하늘이 무너져 버렸으니 발잡힌 방앗가비처럼 홀딱홀딱 뛰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밥이나 해먹고 살아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렇다고 초롱초롱한 자식들 눈망울만 쳐다보며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몇 날 며칠 궁리궁리 하다가 시장 어귀에서 노점상을 시작했다. 돈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복잡한 일도 아니어서 몸만 성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른 새벽 번개시장에서 농촌에서 나오는 채소류를 떼어다 노상에 보자기를 펴놓고 장사를 한 것이다. 그렇게라도 해서 먹고 살면서 우영이나 주영이 학교까지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몸이 으스러지는 고생 끝에 얻은 값진 보답이라고 생각했다. 우영은 대학에 진학을 못했다. 고등학교라도 졸업할 수 있는 것만도 다행이었다. 더구나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일찌감치 진학을 포기했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인 주영은 공부를 썩 잘했다. 우영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 했으나 쉽지가 않았다. 끌어줄 만한 사람이나 줄이 없으니 기껏해야 아르바이트 수준밖에 없었다. 건축 경기가 좋은 편이어서 공사판 일이라도 했으면 하는데 아직 경험이 없고 힘이 부쳐 그런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기껏해야 주유소나 가게 심부름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렇게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1년 후에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우영이 군에서 제대하고 집에 왔을 때 주영은 고등학교 졸업반으로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공부를 잘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 수능 점수만 웬만하면 서울 쪽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었다. 주영아, 열심히 혀. 네가 어디든 좋은 대학 가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뒷바라지 할 텐께. 네 딴 생각 말고 공부만 혀. 알았지? 고마워 형. 꼭 인류대학이 아니더라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할까 하는디. 우영이 믿음을 주는 말에 주영은 한층 용기를 얻어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 뜻하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다. 우영은 백방으로 취업길에 나섰다. 그러나 자격증 하나 없는 처지에 어느 일자리에서도 불러주지 않았다. 괜찮은 회사의 공개 채용이 있으나 대부분 대학 졸업장을 요구한 터라 원서 한 장을 넣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웠다. 하는 수 없이 막노동판에서라도 일을 하기 위해서 인력공사를 찾아갔다. 새벽 4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곳에서는 공사판에서 요구하는 직종이나 인원을 일꾼을 보내주는 일종의 직업 소개서였다. 거기서도 일정한 기술이 있거나 신체 건강한 사람을 요구하는데 우영은 어떤 기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몸도 왜소한 편이어서 단순 육체 노동조차 허탕치는 날이 허다했다. 건축 공사장에 벽돌 등 건축 자재를 등에 지고 운반하는 단순한 노동이라도 하는 날은
운이 좋은 날이었다. 이런 일은 힘은 배가 들고 일당은 너무 받겠다. 하지만 그런 일도 매일 할 수 있으면 감지덕지 할 일이었다. 그렇게나마 선택받은 날은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 열심히 일하는 우영을 보고 공사장 책임자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신임을 받게 되면서 그 공사판에 고정 인부로 일할 수 있었다. 우영은 막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기술을 익혔다. 미장도 해보고 벽돌 쌓기,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및 목공일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배워나갔다. 그런데 군에서 접해본 목공일이 손에 익었고 아버지 피를 내려받았는지 적성에도 맞는 것 같았다. 우영은 목수일을 중점적으로 일하면서 하루하루 기술과 요령이 향상되어 갔다. 우영이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서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주영의 학비를 대줄 수 있었고 주영은 K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할 수 있었다. 그는 젊은 패기 하나로 열심히 일하여 3년 정도 짧은 경력에도 중개업 목수가 되어 인정받는 기술자로 일하게 되었다. 건설 경기도 좋아 일이 넘쳐난 터라 몸은 지치고 고달프지만 비 오는 날에나 겨우 쉴 수 있는 실정이었다. 그렇게 일한 덕분에 생활이 안정되면서 결혼도 하고 집도 마련하여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감에 따라 어머니도 노점상을 만료했으나 부한댁은 용돈이라도 벌어 쓴다며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하게 되었다. 우영은 목수 경력 10년이 넘으면서 그 계통에서 알아주는 기술자가 되어 귀한 몸으로 대접받으며 일했지만 공사판의 위험은 항상 그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하늘의 시기인가 귀신의 장난인가 불행의 그림자가 그를 애워싸기 시작했다. 어느 날 운명의 신은 그를 덮치고 말았다. 아버지 서점동처럼 건설 현장에서 추락하여 허리와 팔에 심한 부상으로 더는 목수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목숨을 부지한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부한댁은 지친 몸을 끌고 집이라고 들어왔는데 아들 며느리가 격한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 면전임에도 조금도 수그러진 기색이 없이 오히려 더 심한 욕설과 맞붙어 주먹다짐이 오가고 있었다. 어떻게 말려보려고 떼어 말리려 했으나 늙은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그들이 휘두르는 손길에 가슴을 얻어맞고 나잡아지고 말았다. 부한댁은 가슴을 움켜쥐고 앉아서 보다 못하고 집을 나와버렸다. 밤거리를 헤매는데 저녁을 먹지 않은 터라 시장기가 엄습해 오면서 힘이 빠지고 치마끈은 자꾸 내려가고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렇다고 저녁 한 끼 먹자고 몇천 원을 쓸 용기도 없었다. 밤거리는 희왕찬란했다. 젊은이들이 밀물처럼 구름처럼 서로 어깨를 스치며 밀려오고 갔다. 부한댁은 복잡한 거리를 벗어나 한가한 변두리 길로 끌리듯 걷고 있었다. 살아온 일들이 끊긴 필름처럼 뒤섞여 떠오르며 머릿속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남편이 죽고부터는 헝클어진 불행의 넝쿨들이 잡초 우거지듯 모든 삶을 뒤덮어 헤어날 길이 없었다. 노점상으로 사는 것이 오직 했으랴만 힘들고 어려웠어도 우영이 주영이 잘하는 것을 보면서 일말의 희망과 기대 속에 살았다. 그렇게 시련을 겪으면서도 자식들이 성장하고 살림이 나아지면 노점상은 그만하려니 하고 생각했는데 나이 70이 넘도록 40여 년을 해오고도 그 지긋지긋한 일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용돈이라도 스스로 벌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대로 건강이 허락하니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었다. 부한댁 생각으로서는 자식들에게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쩍 부영이 내외간 부부싸움이 잦아지는 것을 보면서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그래서 작은 아들 주영이네 집이라도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부모 모시는 것을 짐스러워하며 가정불화 요인이 되는 세태인데 주영이네라고 다르지 않을 것 같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주영은 은행에서 지금까지만 있었어도 어머니 한 분은 모실만 했겠지만 대출건 하나 잘못 처리하고 뒷돈 몇 푼 받아먹은 것이 들통나면서 은행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불명예로 나와서 제 지역도 되지 못한 터여서 그들 살아가는 것도 코가 석자나 빠져있는 형편이었다. 부안댁은 늙은 몸 하나 내려놓고 마음 편히 살만한 곳이 없었다. 남들처럼 딸이라도 있으면 마음 심란하고 울적할 때 딸네 집에 가서 며칠씩 쉬면서 위안을 받기도 하련만 그마저도 남의 집 외양간 같은 처지이니 더욱 막막했다. 바위 틈에선 소나무처럼 모질게 살아온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정처 없이 걷다 보니 변두리까지 나와버렸다. 가로등만 드문드문 지등을 켜놓은 듯 희미하게 졸고 있었다. 비가 오려나 짙은 구름으로 지륵 같은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너무 한적해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다니는 사람도 없고 차도 많지 않아 차들은 무서우리만큼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부안댁은 되돌아오려고 시내를 향하여 한참을 걸어오다 건널목에서 청신호를 기다려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차량이 뜸해서 신호 대기하는 차도 달리는 차도 없어 안심하고 건너고 있었다. 운명이었을까? 필연이었을까? 길 중앙에 이르렀을 때 시외에서 들어오는 차량 불빛이 번쩍하고 눈이 부시더니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는 승용차가 부안댁을 쓰러뜨리고 그대로 도망가 버렸다. 길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는 부안댁의 신음소리만 어둠을 가늘게 흔들었다. 사고가 난 후 약 20여 분이 지나서야 승용차 한 대가 시내로 들어오다 쓰러져 있는 부안댁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게 신고하게 되었다. 부안댁은 많은 출혈로 의식이 혼미해지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이내 경찰차는 경광등을 켜고 달려와 현장을 수습했다. 경찰은 뺑소니차에 의한 사고로 결론짓고 구급차를 불러 가까운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했으나 부안댁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운명하고 말았다. 경찰은 신분증 하나 갖고 있지 않은 부안댁의 신분을 확인할 수도 유족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 우영이나 주영이가 사회활동을 하지 않은 터라 문상객이 별로 없었다. 따라서 부조금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겨우 치상하는데 빚을 지지 않고 장례를 마칠 수 있었다. 한편 묘지를 쓸만한 땅도 없으니 별 수 없이 화장하는 수밖에 없었다. 자식들이 출세하지 못하거나 재산이 없으면 공동묘지에도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청상으로 살아온 고난의 흔적은 물론 이름 한 자 남기지 못한 채 한 줌 죄가 되어 자연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주영은 어머니 간이 불가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슬픔을 달랜다는 구실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어이 동생, 아직 엄니를 보내드리지도 못했는디 대낮부터 웬 술을 그리 마셔. 조금만 참고 조용히 좀 있자. 우영이 조용조용 타일렀다. 형이 내 심정 알아? 그리고 형이 책임져야 해요. 형이 엄니를 돌아가시게 한 거나 마찬가지요. 안 그려? 그려. 내가 엄니를 돌아가시게 했다. 그래서 나도 속이 속 아닌께 너무 쑤시지 마. 곧 터질 것 같으니 너라도 가만히 있어, 응? 내가 지금 가만히 있게 생겼어? 주영은 앞뒤 맞지도 않는 말로 어영부영하다가 상대가 있어야 시비를 거는데
우영이 참고 있으니 제풀에 지쳐 더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들은 장례를 마치고 우영이 집으로 돌아왔다. 형제는 술상을 차려놓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주영은 출상 전부터 마시기 시작한 술이 누적되어 만취 상태가 되었다. 우영도 그동안 피곤이 쌓여서 두어 잔 마셨는데 취하고 말았다. 치상을 하고 난 자리는 가족끼리 모여 앉아 오손도손 돌아가신 망인에 대한 애도나 참회하는 자리일 텐데 오히려 격한 언성이 오가는 가족 싸움장이 되고 말았다. 엄니, 돌아가시게 한 형은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줄 것인데? 무슨 말인지조차 알아듣기 어려운 주영의 혀 꼬부라진 소리는 우영의 부하를 점점 더 돋우었다. 그렇지, 내 책임이지만 인자 와서 어쩌겠어. 참해도 소용없고 땅을 치며 울어봐도 소용없는 일인데 어쩌란 말이오. 네가 자꾸 띵강만 놓으면 무엇이 해결된다냐? 그만 조용히 하라. 우영의 말소리도 거칠어지고 점점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다. 그러고 엄니 예금통장 있다면서 어디 가져와봐. 얼마나 된가 보게. 엄니 유일한 재산인게 형제가 똑같이 나누는 것이 원칙 아니여? 어서 가지고 와. 네가 지금 환장이었냐? 그것이 몇 푼이나 된다고 예금통장 하는겨? 그거 좁게를 침바르겠다고. 그렇게는 못한게 어서 돌아가. 나도 그렇게는 못한게 똑같이 갈라야 한단 말이오. 우자속이 술 먹고 술주정하는 것 좀 봐. 너 죽어볼래? 우영은 주먹을 불끈지며 금방이라도 주먹질을 해댈 태세였다. 인자 두들겨 패겄다 이 말이지. 어디 협을 테면 해봐. 주영은 머리를 들이밀며 달려들었다. 옥신각신 말이 격해지면서 주먹 다짐으로 이어질 기세였다. 그러자 양 가족들이 합세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시숙님, 너무 심한 것 같네요. 동생 하나 있는 것을 그렇게 개치게 펴도 된감요? 주영 아내가 시아주버니 우영에게 따지며 대들었다. 동서, 그것을 말이라고 하는가? 서방님이 가만히 있는디 저희가 혼자 행패를 부리는가? 자네도 뻔히 알다시피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시비를 걸면서 띵깡만 노는 것이 누군디 그려? 동서는 어서 서방님이나 모시고 돌아가. 우영 아내도 참지 못하고 편싸움에 합세하면서 분위기는 험해지고 있었다. 이 자식, 잘 못 튀어서 엄니가 돌아가셨으면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디 대래 윽박질러? 어디 협을 테면 해봐. 주영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귀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나도록 우영의 귓뺨을 갈게 됐다. 이 자식이 나를 후려쳐? 너도 죽어봐. 하면서 우영은 옆으로 쓰러지려다 간신히 일어나 같이 주먹을 날렸다. 주영은 휘청거리다 방바닥에 쓰러졌다가 버르적거리며 겨우 일어났다. 다시 덤벼들며 주먹을 휘두를 것 같던 주영이 마음을 고쳐먹은 듯 한풀 꺾인 자세로 주먹을 내리고 일어섰다. 나 갈랑께 통장이나 줘. 내가 은행에 가서 돈 찾아 똑같이 가를게. 이야, 너 정말로 그렇게 어거지 쓸래? 정 그러면 나도 못 참아.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사라져이. 우영이 더욱 큰 소리로 윽박질렀다. 아, 형이면 다요. 엄니 재산인께 형제간에 똑같이 나누는 것이 원칙 아니여? 그런디 형 혼자 독식하려고 그것은 안 되는 일이여. 주영은 우영을 붙잡고 늘어졌다. 이놈의 자식이 누구한테 행패야? 어서 소리 소문 없이 꺼져. 하면서 우영은 주영을 엎어치기로 후려 쓰러뜨렸다. 인자 막쳐? 형이나 조지나 나 눈에 보이는 것 없은께 나중에 원망하지 마, 이 자식아. 주영이 다시 막말을 하면서 덤벼들었다. 주먹질, 발길질로 형은 아우를, 아우는 형을 인정사정 없이 치고 받고 했다. 주영은 코피가 터지고 우영도 눈두덩이 찢어져 피가 낭자했다.
말 그대로 혈투가 벌어졌다. 시간이 갈수록 싸움은 말릴 수 없이 사생 결단으로 격화되었다. 주영은 술이 만취 상태였으나 나이가 젊은 탓에 밀리지 않았다. 여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범접을 못했다. 남정네들 싸우는 틈새에 잘못 끼었다가는 한 대나 얻어맞기 십상이었다. 그래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인지 주영 아내가 뛰어들어 싸움을 말려보려고 했다. 자네 거기 들어갔다가는 남자들 휘두르는 손길에 한 손 맞으면 자네만 서러운 게 그냥 놔두어. 저 인간들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날 것이여. 보고만 있어. 그래도 형님, 저렇게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는데 어찌 보고만 있는다요. 어떻게 되는지 말려야지요. 금매 가만히 있으라면 있어. 허다허다 못하면 끝이겠지. 그들의 싸움은 어금버금해서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았다. 힘으로는 형 우영이 조금 밀리는 듯 하면서도 동생 주영은 워낙 술이 취한 상태여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엎치락 뒤치락 했다. 거의 1시간이 넘게 싸워 두 사람 다 지쳐 비틀거리면서도 멱살을 잡고 함께 넘어져 뒹굴다 우영이 밑으로 깔린 채 주먹 세례를 받았다. 이종 격투기를 방불케 하는 격렬한 난투극이었다. 우영의 얼굴이 망가지기 시작했다. 몸부림쳐 빠져나온 우영은 주방으로 뛰어들어가 식칼을 들고 나와 주영을 찌를 자세였다. 주영은 우영이 빠져나간 동안 제뿔에 지쳐 누운 채 헐떡거리고 있었다. 식칼을 든 우영을 본 주영은 놀라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 칼을 빼앗으려고 손목을 덮치려다 놓치고 말았다. 우영은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하다 주영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찌르고 말았다. 주영은 비명을 지르며 칼자루를 움켜쥐고 쓰러졌다. 두 여인도 칼부림을 보고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들어 간신히 칼을 빼앗았다. 칼을 빼앗긴 우영은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너 같은 놈은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우영은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피맛을 본 맹수처럼 으르렁거렸다. 주영은 오른쪽이 찔려 처음에는 생명에 직접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출혈이 너무 심해지면서 생명이 위험해지기 시작했다. 주영 아내는 주영의 상처를 수건으로 누르고 있었으나 피는 멈추지 않았다. 수건이 질척하게 젖어 움켜진 손 사이로 피가 배어나왔다. 주영은 신음소리만 내면서 쓰러져 있었다. 무간지옥이 따로 없었다. 주영 아내는 119 구급차를 부르면서 동시에 경찰에도 신고했다. 거실 바닥은 온통 피범벅이 되어 있고 물건도 집기도 흐트러져 난장판이 되었다. 먼저 119 구급차가 와서 주영을 병원으로 이송해 갔다. 곧바로 경찰이 와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우영을 경찰서로 연행해 갔다. 우영은 술이 깨지 않아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종잡을 수 없는 말을 되뇌이고 있었다. 당신들이 뭔데 나를 잡아가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응? 저놈이 나한테 시비 걸고 멱살을 잡아 쓰러뜨려 주먹으로 나를 패댔어. 내 얼굴 좀 봐. 날 죽이려고 하는 놈이여. 나 살라고 한 것뿐이여. 우영은 울부짖으며 억울해했다. 알았으니까 경찰서에 가서 거짓없이 진술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용히 계세요. 경찰은 흥분된 우영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낮은 목소리로 어르고 달랬다. 119 구급차에 실려간 주영은 만취 상태이면서 심하게 흥분되어 있어서 지혈이 되지 않았다. 병원에 이르렀을 때는 과다출혈로 실신 상태였다. 응급실 의사들은 주영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 긴급 상황에 돌입했다. 곧바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했다. 먼저 피검사를 실시했는데 B형 RH-형으로 쉽게 구할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 분초를 다투는 일인데
혈액원은 물론 각 병원에 연락을 해봐도 같은 혈액을 찾을 수가 없었다. 주영의 가족 중 아들이 하나 있으나 너무 어려 제어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다른 혈육으로는 오직 우영이 있을 뿐이어서 병원 응급차가 경찰서로 달려가 우영의 피를 검사해 보기로 했다. 경찰서에 도착한 의사는 경찰 관계자에게 급한 사항을 설명하고 우영에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우영은 그때서야 술이 깨이고 정신이 번쩍 드는지 크게 놀랐다. 주영이 어쨌다고? 시방, 정신이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요? 내가 더 얻어맞은 것 같은데 왜 주영이 실신을 해? 우영은 주영이 자기 칼에 찔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듯 믿으려 하지 않고 한사코 부정하고 싶은 심정 같았다. 그 환자는 칼에 찔려 과다출혈로 의식이 없어요. 곧바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님의 피가 맞으면 체열을 해야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겨? 이것저것 따질 새가 없어요. 환자 혈액형이 특이해서 여기저기 알아봤으나 구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위독해? 큰일 났네. 내 동생한테 가봐야 하는데 이렇게 있을 새가 없어. 우영은 술이 완전히 깬 듯 안절부절하지 못했다. 선생님이 언제 병원 갈 시간이 없어요. 저희 구급차가 와 있으니까 우선 피검사를 해보고 혈액형이 맞으면 체열까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야지. 우영은 두말 없이 승낙했다. 의사는 현장에서 간단히 검사한 결과 주영의 피와 동일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했다. 1분 1초가 급한데 체열 시간이 길어지기만 했다. 시간이 급한 것으로 하면 수돗물에서 물을 받듯 콸콸 쏟아졌으면 하는 생각이었다. 급한 마음을 움켜쥐고 체열을 마친 구급차가 숨가쁘게 달려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주영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우영은 친족 살인죄로 구속 기소되었다. 우영은 주영의 시신 한 번 볼 수도 없이 수감된 채 때늦은 후회를 해봤지만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말았다. 어머니 초상치고 돌아온 마당에 또 주영의 시신을 지상해야 하는 남은 가족들의 기구한 운명을 무엇으로 위로받을 것인가. 오전까지 맑던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소낙비가 시작되더니 연 3일을 장맛비처럼 내렸다. 어서오세요.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박종식 작가님의 예금 통장의 저주 여기까지였습니다. 작가님의 소설집인 부서진 시간의 조각들에 실린 단편이었어요. 자그마한 욕심으로 돌이키지 못할 일을 저지르고만 형 우영이 참 안타까웠고 한 채 양보도 하지 않는 동생 주영의 어리석은 행동과 말 또한 정말 어이없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짧은 단편이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최소한의 예의와 사랑이 있을 때 가정은 화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어봅니다. 그런데 어쩌죠? 저도 딸이 없답니다. 정말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네, 하소담은 그럼 오늘 여기까지 낭독해드리고요. 또 다음 소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